제5강 행정입법과 행정계획에 관한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문제가 첫 번째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대통령령 형식과 불형 형식의 경우에 그 내용이 행정규칙인 경우에 각각의 효력을 대법원에서 달리 보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인 발전 과정과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훌령 형태로 작성을 하다가 이제 불형 형식으로 올렸는데 모두 다 행정규칙성만을 인정하고 대외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다가 우리 대법원에서 대통령령 형식으로 제정되었을 때 대외적 효력을 인정해버림으로써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 기준은 법규명령성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형 형식의 제재적 처분 기준은 법규명령성이 인정되지 않고 여전히 행정규칙으로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단 청소년보호법 사례에서 대통령령 형식의 과징금 처분 기준에 대해서는 최고 한도액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문제가 이제 반복해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자, 불형 형식으로 정한 행정기관의 내부 사무처리죠.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그 중에서도 불형이고요. 내용은 행정규칙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규칙적 성격인데 실질적으로 형식은 불형 형태,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요. 일반적으로 시행규칙은 불형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불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을 대외적으로 구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대외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요. 이거 행정입법의 효력 발생일입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요거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총리령, 불형의 경우에는 30일이 원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긴급한 경우는 별도로 제외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령 형식의 경우에는 대외적 효력이 인정이 되고요. 불형 형식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법규명령 형식이 인정이 되면은 그걸 위반하면 바로 그 기준을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데요. 우리 청소년보호법에서는 2001년 판례에서 최고 한대액이다라고 해서 약간의 재량을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협의의 소익은 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입법의 효력 발생일 원칙적으로 20일이고요.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거나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0일이다. 그 유형은 대통령령, 총리령, 불형 모두를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행정입법의 규범통제 대상성에 관해서는 시험 문제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법 107조 2항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대법원에게 최종심사권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처분이 아니더라도 행정입법 자체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명령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니요 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행정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입법이기 때문에 입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것이 처분으로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처분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대법원의 소송의 대상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밀분교 조례 사건과 같이 특별한 처분법규, 그 법규가 만들어짐으로써 그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바로 처분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헌법소원의 대상성이 되는지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명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학설의 견해는 나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대체로 긍정설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긍정설, 적극적 입장은요. 법무사법 시행규칙 사건 등에서 나타나는데 우리 법원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즉 명령 등이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는 행정소송의 대상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고, 헌법소원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이 없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규칙 같은 경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률 보충규칙이나 재량준칙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우리 법원에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즉 법령 보충 규칙의 경우에는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경우에, 즉 직접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고, 재량준칙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국민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구속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반 원칙을 매개로 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헌법소원의 대상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 한편 행정입법 부작위 같은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부작위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법원에서 행정청이 입법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공권력의 행사 아니고요, 불행사에 해당한다라고 보아서 법정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하시면 다음 문제도 푸실 수 있습니다. 쭉 다른 문제들도요. 자, 여기서 헌법 제107조 2항에서의 명령규칙이라는 것은 대법원 규칙이나 국회 규칙,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까지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행정입법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에서 엄격하게 형식적 법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약이나 긴급명령 등도 포함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이거 지금 헌법 규정 그대로 가지고 왔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뭐예요? 이거 헌법 제107조 2항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처분의 기체적 기준이 되는 대통령령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자, 뭐예요?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 기준이죠. 대통령령 형식인 경우에는 법규명령 성질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규칙에 관한 건데요. 행정규칙의 효력 부분 우리 정리하셨습니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죠. 다만 간접적으로 일반 원칙을 적용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행정규칙은 내부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쓰면 틀린 지문에 해당합니다. 행정입법에 관한 사법적 통제 문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자, 107조 2항에 규정된 명령규칙은 지방자치단체나 단체, 조례와 규칙을 모두 포함한다라는 내용 앞서 1번 문제에서 보셨습니다. 자, 명령규칙에는 대법원 규칙, 국회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지자체 조례나 규칙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도 그 자체로 대외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규칙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조약, 긴급명령 등도 포함이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자, 조례가 집행행위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처분법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두밀분교 사건입니다. 원칙적으로 법규명령은 처분 등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규명령 그 자체로 처분적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두밀분교를 폐지하는 조례를 만듦으로써 그 자체가 처분적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을 했죠. 네, 행정입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영역,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력, 그리고 처분성 문제들이 이 문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에 위반한다고 해서 그 행정처분이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배웠고요. 다만 행정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과도하게 신뢰보호 원칙이나 비례성 원칙과 같이 행정법 일반 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질 수 있다라는
간접적 외부가 인정이 된다라고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행정규칙의 유형에 따라서 대외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령 보충 규칙은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상위 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기본구체화 행정규칙은 독일에서 윌 판결에서는 대외적 효력을 인정을 했지만 우리 판례에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판례에서는 법령 보충 규칙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규칙이나 재량준칙은 일반적인 행정규칙의 효력과 유사하게 해석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고 다만 간접적인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지만 이것이 되풀이 시행돼서 행정청에게 어떤 자기구속을 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직접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도 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이러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옳은 지문입니다. 자,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부분에서요. 행정입법 부작위 부분도 나옵니다. 그렇죠? 자, 행정입법 부작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원칙적으로 행정입법 부작위 소송의 대상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은 될 수 있다라고 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자, 법령에 대한 사법심사의 위헌 판결의 법적 효력입니다. 자, 명령에 대한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 심판을 해서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 법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헌법재판소 법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죠. 하지만 대법원에서 행정입법을 심사해서 그 행정입법에 대한 위법 판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그 행정입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소법 제6조에서는 명령규칙의 위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법원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의 행정입법의 효력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행정부에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사법부에서 심사를 해서 바로 사법심사를 해서 바로 위법이다라고 판단한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없어진다면 삼권분립을 좀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쓰고 있을 뿐이지 바로 그 효력이 없어진다라고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 부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입법 부분에서 나오는 쟁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력 인정 여부, 결국은 이것이 처분성 인정 여부와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처분성 인정 여부, 사법적 통제의 범위 인정 여부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그 다음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부분입니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특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서 대통령령 형식과 불령 형식의 효력이 다르다는 부분이 함께 나오겠죠. 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중에서는 기본구체화 행정규칙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법령 보충규칙 같은 경우 대외적 효력이 직접적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인정이 안 되지만 재량준칙과 같은 경우요 간접적 대외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거, 요거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 크게 봤을 때요 아실 수 있습니다. 자,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여기서도 보시면요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거 계속 나왔죠. 그쵸? 자, 여기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서 이 법률의 범위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조약이나 대통령의 긴급명령도 포함된다라는 부분 앞부분부터 계속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규칙이 위헌 위법이라는 이유로 무효로 선언하고 이것이 관부로 게재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이것을 그냥 행안부 장관에게 통지해야 될 의무가 대법원이 행안부 장관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를 정말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지만
효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헌법소원 대상성도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령보충규칙이나 재량준칙 같은 경우는 법령보충규칙은 그것이 법령을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 그 범위에서, 그리고 재량준칙의 경우에는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과 같은 일반 원칙을 행정법상 일반 원칙을 매개로 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 처분법규 또 나왔죠. 그쵸? 조례가 집행행위 계획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두일분교 사건에서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성이 된다고 보았고요. 자, 행정입법 제정 의무 또 나왔죠. 그쵸? 자, 행정입법 부작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만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의 대상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부작위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작위 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사건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이유는 이 사건 자체가 스토리로 만들어져서 선택형이나 사례형에 매우 많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건은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사건인데요. 이 법적 근거가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원고는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년 2명을 고용했고 7일간 고용했는데 그 고용 기간은 7일이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실제로 법령상 주어진 과징금 최대 한도액이 800만 원이었는데요. 그 상한의 2배에 해당하는 1,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제재적 처분 기준은 대대적 처분 기준인데 이 기준은 시행령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죠. 그렇죠? 대통령령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 처분 기준을 위반하여 그보다 훨씬 많은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을 한번 법원이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법규명령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49조는 이러이러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에 부과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이 법률에 근거하여 청소년 고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러한 행위에 해당했을 때는 과징금이 800만 원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규정이 대통령령이고 대통령령 형식의 대통령령이다. 그러니까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대외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죠. 그렇죠? 위임이 물론 명확할 때 얘기지만요. 자, 그런데 이 제재적 처분 기준은 형식은 대통령령이지만 실질은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이 기준을 그대로 다 따라야 하냐, 재량이 없이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 법원은요, 그래도 실질은 행정규칙이잖아요. 그래서 행정규칙을 꼭 따르지 않더라도 위법이 되지는 않는 게 원칙인데 형식이 대통령령이니까요. 이 행위를 조금 더 과거보다는 덜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과거에는요,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이다, 재량이 없다라고 보았는데요. 이 판례에서는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 하여서 법규명령적 성질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여기에서 규정된 800만 원은 꼭 따라야 하는 재량이 없는 기속 행위까지는 아니고요. 최고 한도액이다, 약간의 재량은 부여한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합니다. 800만 원을 최고 한도로 해서 위반 행위의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가능성, 그 다음에 위반으로 인한 이익 등을 고려해서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다. 행정청에게도 약간의 재량이 있다라는 걸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엄격하게 법규명령으로 보면서 불형 형식의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는 이 형태의 법원 판례에 대해서 많은 행정법 학자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 할지라도 형식적으로는 법규명령이지만 그래도 약간 이를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적인 판단도 조금 했기 때문에 최고 한도액이다 라는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7일이고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이 사건에서 재량의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재량의 일탈이나 위법에 이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이 800만 원은 최고 한도액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스토리로 삼아서 이것을 변형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 시험 5회 23번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앞서 보셨던 그 청소년보호법상 사건과 거의 유사한데 이걸 조금씩 변형합니다. 자, 보시면요. 을 구청장은 갑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로 시행령 별표 위반 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기준에 따라서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합니다. 그럼 이 1,000만 원의 법적 성격이 뭘까요? 앞서 보셨죠? 뭐예요? 최고 한도액이겠죠. 그쵸?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입니다. 대통령령이죠. 시행령이니까요.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적 성격은 형식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 실질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법원은 대통령령 형식인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약간의 재량을 인정하기 위해서 최고 한도액이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걸 기준으로 규정 형식상 불형인 시행규칙으로 정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은 내부 기준에 불과하지만 그 다음 대통령령 형식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이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그쵸? 자,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 기준은 법규명령적 성격, 그 다음에 다만 최고 한도액이다. 그 다음 불형 형식의 제재적 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적 성격이 있다고 봤고요. 단 협의의 소익은 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일정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처분 기준이죠. 이 처분 기준은 과거 같으면 법규명령으로 봤기 때문에 꼭 따라야 되는 기준이지만 2001년도에 있었던 이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사건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꼭 따라야 하는 정액이 아니라 최고 한도액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판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징금에 관한 일부 취소가 가능하냐 이거는요. 자, 1,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 금액이 과다하다고 법원이 판단한다고 해서 법원이 그 1,000만 원의 금액을 다 취소하세요 라고는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는 위법하고 800만 원은 위법하지 않으니까 200만 원만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법부에서 행정청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한도를 이제 과도하게 개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00만 원의 처분을 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 아니다는 판단할 수 있는데 200만 원은 위법하고 800만 원은 적법하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량 행위에 대한 법원의 일부 처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사건을 성결 문제와 연결시켜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 성결 문제 지난 모의 시험에서 보셨는데요. 예,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이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징금 처분에 관한 것은 행정소송으로 가고요.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을 국가배상으로 이제 돌려받는 것은 민사법원으로 가게 되죠. 자, 이것이 동시에 제기되었을 때 민사법원에서 행정법원의 판단의 위법성을 전제로 하여 성결 판단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위법성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효력 유무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위법성 판단은 민사법원에서 성결 심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수서법원은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 판결이 없더라도 동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법성은 민사법원에서 성결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형사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앞서 3번 문제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대법원은 과징금 처분 기준이 위법하다라고 확정된 경우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는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개별적 효력설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을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5번 문제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4번 문제랑 똑같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라서 과징금 처분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의 형태가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령 형태의 제재적 처분 기준이죠. 그쵸? 자, 이 경우에 우리 법원은 어떻게 본다고 했죠? 법규명령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봤지만 결국은 재량을 조금은 부여해서 최고 한도액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불형 형식으로 만들어지면 행정규칙
원칙적 성격을 갖고요. 단 협의의 소익은 둘 다 인정을 했습니다. 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인 경우에는 이것이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는 법원에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요. 헌법 제107조 2항에 의해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위법함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우리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징금 처분 기준을 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규정의 법적 성격이죠. 자,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제재적 처분 기준은 법규명령적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기억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일정액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이 금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대이다. 판례에 나온 문장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과징금 처분 기준에 관한 사건은 스토리식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1, 2, 3번처럼 행정입법 그 판례의 본질의 판례에서 주로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질문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형태의 쟁점을 섞어서 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3번과 5번 같은 경우는요. 권리구제 방법과 그 다음에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엮어서 냈습니다. 자, 과태료 부과처분 같은 경우는요. 이에 불복하사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절차를 따라야 하느냐라는 건데요. 과태료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권리구제 방법인데요. 우리 뒤에 가서 배우실 내용이긴 한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는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과태료와 과징금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입니다. 두 가지는 목적과 행정 목적과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처벌입니다. 따라서 이중처벌 금지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맞는 지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정리를 하시지요. 어차피 뒤에 가서 배우시긴 하시겠는데요. 자, 과태료 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절차에 따르게 된다라는 거고요. 행정소송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태료와 과징금은 병과가 가능하다라는 거죠.